진짜는 아직 여기 있어요. 금방 다시 올게요, 아버지.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여기 짐 좀 들어드릴게요. 천천히 내리세요.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이상우는 낡은 가방 하나를 품에 안고 승용차에서 내렸다. 외곽도로 끝 회색빛 3층 건물 앞이었다. 은혜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아들 민재는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며 연신 시계를 확인했다. 급한 약속이 있다는 표정이었다. 곁에 선 딸 서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자식들이었다. 아버지, 여기 정말 좋대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고요. 민재의 목소리는 유난히 밝았다. 상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요양원 입구에서 젊은 여직원이 나와 인사를 건넸다. 이름표에는 박은주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서류 작성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재와 서연은 번갈아 가며 서명했고 상훈에게도 몇 군데 도장을 찍으라고 했다. 상훈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글씨가 흐릿했다. 아니, 흐릿하게 보이는 척했다. 아버지, 여기요. 여기 찍으시면 돼요. 민재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곳에 도장을 찍었다. 무엇에 동의했는지, 무엇을 포기했는지 묻지 않았다. 물어봤자 돌아올 대답은 뻔했다. 입소 절차가 끝나자 민재는 급히 시계를 확인했다. 서연은 이미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린 상태였다. 두 사람은 짧은 포옹과 함께 곧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남겼다. 상우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차가 도로 끝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상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은주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밖은 추우세요. 상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흐릿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떠나는 소리는 참 조용하구나. 은주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챘다. 상우는 가방을 다시 들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목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배정받은 방은 2층 끝 창문 너머로 안개 낀 들판이 보이는 곳이었다. 짐을 풀지 않았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지퍼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낡은 수첩 한 권, 은행 통장 사본 몇 장,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창밖의 안개는 점점 짙어졌다. 상우는 수첩을 펼쳐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첫 문장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오늘부터 나는 이상훈의 기록을 시작한다. 이튿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식당에는 20명가량의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상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폈다. 대부분 말이 없었고 몇몇은 흐린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주가 식판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어르신, 밥 드세요. 오늘 미역국인데 간이 딱 맞아요. 상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다. 여기가 어디였죠? 은주는 잠시 멈칫했다. 어제만 해도 멀쩡하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이었다. 상우는 다시 물었다. 제 방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2층 끝 방이세요. 창문 쪽으로요.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상우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떴다. 손놀림은 자연스러웠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이상했다. 질문의 내용은 혼란스러웠지만 목소리의 톤은
너무 침착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2층 계단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제 방이 어디였죠?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저쪽 끝 방이에요. 아, 맞다. 고맙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길을 헷갈렸다. 화장실 위치를 3번 물었다. 상우는 자신이 설계한 연기를 정확히 실행하고 있었다. 요양원 사람들은 점차 그를 기억이 흐릿한 노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색칠 공부와 퍼즐 맞추기였다. 상우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색연필을 집어들고 그림을 칠했다. 선을 일부러 삐뚤게 그었다. 같은 색을 2번 칠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물었다. 어르신, 거기는 파란색이에요. 아, 그래요? 잘 안 보이네요. 은주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일치하지 않았다. 상훈의 손놀림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눈빛은 또렷했다. 하지만 그가 하는 행동은 전형적인 인지 저하 증상이었다. 저녁 식사 후 상훈은 방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고 문을 닫았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글씨는 빠르고 정확했다. 문장은 논리적이었다. 요양원 직원 8명, 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 조리원 3명, 관리원 2명, 입소자 평균 연령 75세 이상, 대부분 가족 방문 드물. 내 상황과 유사. 그는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보였다. 상우는 다시 수첩에 글을 적었다. 오늘부터 나는 기억을 잃은 사람이다. 아니, 기억을 잃은 척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방법이다. 노트를 덮고 가방 깊숙이 넣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건물 관리소장으로 30년을 일했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빚 없이 살았다. 그런데 노년에 이르러 요양원에 버려졌다. 아니, 버려진 게 아니었다. 정리된 것이었다. 민재의 사업 실패를 상우는 알고 있었다. 서연의 경제적 어려움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상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같은 연기를 이어갈 것이다. 기억을 잃은 노인, 판단력이 흐린 노인. 그렇게 인식되는 순간 자식들은 방심할 것이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상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딸 서연이었다. 상훈은 침대에 앉아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아, 서연이구나.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요양원은 괜찮으세요? 응여기가 어디더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요양원이요, 아버지. 은혜 요양원. 아, 맞다. 요양원. 밥은 잘 나오더구나. 다행이네요. 아버지, 그런데 집 정리 다 끝났어요. 오빠랑 제가 어제 다녀왔어요. 상우는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느긋하게 유지했다. 집? 무슨 집? 아버지 집이요. 우리 집. 관리비도 밀렸고 해서 정리했어요. 오래된 물건들 많이 버렸어요. 그래, 뭘 버렸는데? 옷이랑 신발이랑요. 그리고 서랍에 있던 서류들이랑 오래된 사진첩들이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상훈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서랍 속 서류. 그 안에는 재산 목록과 통장 사본들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는 자식들에게 보낸 돈의 기록이 끼워져 있었다. 거긴 누구 집이었지?
아버지 집이요. 우리가 살던 집이잖아요. 아, 그랬구나. 나는 여기가 내 집인 줄 알았네. 서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상우는 일부러 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서연아,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아버지, 저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아, 그랬지? 시간이 빠르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상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집이 정리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흔적이 지워졌다는 뜻이었다. 자식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상우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통화 내용을 기록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서연의 말투. 모든 것을 정확히 적었다. 집 정리 완료. 서류 및 증빙자료 처분 추정. 다음 단계는 재산 이전 절차일 것. 상우는 펜을 놓고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가방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금고, 열쇠와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다. 진짜 서류들은 이미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자식들이 집에서 가져간 것은 복사본이었다. 상우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해왔다. 민재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 서연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상우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안개가 요양원을 감싸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창틀 사이로 스며들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다. 상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는 수첩을 다시 가방 속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오래된 페인트 자국을 보며 내일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자식들은 곧 다시 올 것이다. 서류를 들고 도장을 요구하며 그때 상우는 또다시 기억 잃은 노인을 연기할 것이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가장 또렷한 사람은 가장 흐릿한 척하는 사람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상우는 요양원의 일과에 천천히 적응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 산책, 오후 프로그램, 저녁 6시 식사, 9시 취침. 단조로운 반복이었다. 상우는 식당 구석 자리를 고집했다. 그곳에 앉으면 요양원 전체가 한눈에 보였다. 누가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는지, 누가 약을 거부하는지, 누구에게 가족이 찾아오는지 모든 것을 관찰했다. 옆 테이블에는 김순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찾아왔다. 매번 과일을 2봉지씩 사왔다. 할머니는 그 과일을 다른 노인들과 나눴다. 반대편 테이블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석 달째였다. 상우는 신문을 읽었다. 아니, 읽는 척했다. 신문이 거꾸로 들린 적도 있었다.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웃음을 참았다. 저 어르신, 신문을 거꾸로 보고 계세요. 하지만 상훈의 손가락은 정확히 경제면 주식 시세를 짚고 있었다. 오후 프로그램 시간이었다. 오늘은 노래 교실이었다. 봉사자가 와서 오래된 가요를 함께 불렀다. 상우는 뒷자리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주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저 새로 오신 어르신, 기억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그러게요. 아까도 화장실 위치 3번 물으셨어요. 자식들이 자주 오려나? 글쎄요. 요즘 자식들이 어디 그래요. 상우는 눈을 뜨지 않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만 지었다. 계획대로였다. 요양원 사람들은 그를 무해한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억이 흐릿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래 교실이 끝나고 상우는 마당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겨울 햇살을 쬐었다. 은주가 커피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어르신,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가족분들 연락은 자주 오세요? 가족이요? 누구 말씀이신지. 아드님이랑 따님이요. 아, 그 사람들. 바쁜가 봐요. 연락이 없네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상우는 그것을 느꼈다. 은주는 단순한 복지사가 아니었다. 사람을 관찰하는 눈이 있었다. 상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요양원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철조망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었다. 이곳은 보호시설이 동시에 격리 공간이었다. 저녁 식사 후 상우는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은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상우는 침대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오늘도 기록을 남겼다. 7일차. 요양원 루틴 파악 완료. 직원들의 경계심 최소화. 은주 복지사만 예외. 그녀는 관찰자. 주의 필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요양원은 조용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상우는 생각했다. 이곳은 가장 안전한 감옥이었다. 자물쇠도 없고 간수도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가려 하지 않았다. 상우는 수첩을 덮고 가방 속에 넣었다. 내일 민재에게서 연락이 올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일주일이면 충분한 시간이었다. 자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상우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은 또렷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안개는 그를 숨기고 있었고 그는 안개 속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열흘째 되는 날 오전 현관 쪽에서 소란이 들렸다. 상우는 2층 복도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민재와 서연이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였다. 상우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앉았다. 몇 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은주가 문을 열고 말했다. 어르신,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가족이요? 누구? 아드님이랑 따님이요. 응접실로 모실게요. 상우는 천천히 일어났다. 슬리퍼를 질질 끌며 복도를 걸었다. 1층 응접실에는 민재, 서연,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재가 일어나 인사했다. 상우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시죠? 아버지, 저예요. 민재요. 아들. 아, 민재. 잘 지냈니? 서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아버지, 요양원 생활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민재는 옆에 남자를 소개했다. 아버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저희가 아버지 재산 관리 때문에 모셔왔어요. 상우는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다. 상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척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어르신, 간단한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분들이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예요. 재산이요? 네, 어르신 명의로 된 예금이랑 부동산이요. 상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A4 용지 10장 남짓. 법률 용어가 빼곡했다. 상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재산관리 위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두 번째 장에는 계좌 이체 동의서, 세 번째 장에는 부동산 처분 동의서,
상훈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멍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민재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재산 관리하는 서류예요. 아버지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어렵다고요? 네, 아버지. 요즘 기억도 안 좋으시고요. 상우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척했다. 실제로는 핵심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위임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수임인에게 위임한다. 본동의는 위임인의 사망 시까지 유효하다. 상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볼펜을 집어들었다. 민재와 서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변호사는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어주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상우는 볼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서류에 펜 끝을 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이상훈. 하지만 글씨는 비뚤어졌다. 마치 처음 글씨를 배우는 아이처럼. 이자는 삐뚤었고 상자는 획이 엉켰으며 훈자는 반쯤만 썼다. 상우는 펜을 멈추고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여기가 뭐라고 적혀 있죠?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르신 성함 쓰시는 곳이에요. 아내 이름. 이름이 뭐였지?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버지, 이상훈이요. 아버지 이름. 아, 맞다. 이상훈. 상훈은 다시 펜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삐뚤게 썼다. 낙서처럼, 아이의 그림처럼. 서명이 끝나자 변호사는 서류를 거두어 갔다. 표정이 묘했다. 민재가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관리할게요.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요. 내 돈이요? 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이요. 저희가 안전하게 지킬게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서연이 한숨을 쉬었다. 민재는 이마를 짚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민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지 능력 검사 기록을 추가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났다. 상우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재가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세 사람이 나간 후 응접실에는 상훈 혼자 남았다.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상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괜찮아요. 다만요? 기억 못하는 사람의 서명은 기억하지 못할 결과를 남긴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은주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다. 방문을 닫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의 기록을 남겼다. 서류 서명 완료. 의도적으로 불완전한 서명 실행. 법적 효력 논란 여지 확보. 다음 단계 준비. 상우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다. 차 안에서 세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명 아래 숨겨진 함정을. 이튿날 오후 상우는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다. 겨울 햇살이 따스했다. 멀리서 은주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상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르신, 어제 가족분들 다녀가셨죠?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상훈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열쇠였다. 오래되고 녹슬었지만 아직 단단해 보였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은주는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열쇠 같은데요. 은행 금고 열쇠예요. 상우는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햇빛에 비춰보았다. 저 아이들이 어제 가져간 건 껍데기입니다. 집에서 치운 서류들, 오래된 통장 사본들,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죠. 은주는 상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제까지 흐릿하게 보이던 노인이 아니었다. 진짜는 아직 여기 있어요. 어르신, 그럼 어제 그 서류는 일부러 삐뚤게 썼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정도로요. 은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상우는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젊은 분이 혼란스럽겠죠. 나도 혼란스럽습니다. 평생 믿고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왜 가만히 계세요? 왜 저렇게 기억 없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상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싸움은 타이밍입니다. 너무 일찍 손을 보이면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증인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상훈의 치밀함에 놀랐고 한편으로는 이 노인이 느낄 배신감이 가슴 아팠다. 상훈이 다시 말했다. 나는 이 나이까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지금은 속여야 살아남습니다. 내 존엄을 지키려면 연기를 해야 해요.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바보처럼 굴어야지 생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에요.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상우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마당을 걸었다. 뒷모습은 여전히 구부정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상우는 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옆 테이블에서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요즘 자식들은 참 야속해요. 그러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우리는 뭐 했나 싶어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상우는 조용히 밥을 먹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요양원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비슷한 처지였다. 자식에게 버려졌거나 잊혀졌거나 정리되었거나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상우는 침대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지퍼를 열고 수첩과 함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원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민재와 서연이 집에서 가져간 것은 복사본이었다. 진짜 서류는 상훈이 6개월 전 은행 금고에 맡겨놓았다. 그리고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전달했다. 다른 변호사였다. 민재가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상훈이 직접 찾아간 변호사였다. 상훈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수첩을 펼쳐 기록을 이어갔다. 은주 복지사에게 일부 사실 공개, 신뢰관계 구축 필요, 다음 단계를 위한 증인 확보.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다. 요양원은 조용했다. 하지만 상훈의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곧 민재와 서연이 다시 올 것이다. 이번에는 더 큰 서류를 들고 상훈은 준비되어 있었다. 주머니 속 열쇠는 여전히 따뜻했다. 진짜는 아직 그의 손 안에 있었다. 2주가 지났다. 민재와 서연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상훈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다. 아침 식사, 산책, 오후 프로그램, 저녁 식사. 기억 잃은 노인 연기도 계속되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다른 감정이 찾아왔다. 외로움이었다.
상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78년을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젊은 시절 건물 관리소장으로 일하던 날들, 자식들을 키우던 시간, 아내와 함께했던 순간들.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마지막 순간 병실에서 상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자식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요. 당신 것도 챙기면서 살아요. 상훈은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자식들이 설마 그러겠느냐고.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민재의 성격, 서연의 현실주의. 그들이 언젠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길 거라는 것을. 상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구름이 두텁게 낀 밤이었다. 요양원 마당에는 가로등 하나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이 나이에 싸운다는 게 미련은 아닐까? 상우는 중얼거렸다. 자식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순히 따르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차피 늙은 몸 얼마나 더 살겠는가. 상우는 슬리퍼를 신고 방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1층으로 내려가 현관 쪽으로 걸었다. 밤 당직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 왜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서요. 바람 좀 쐬려고요. 밖은 추운데요. 감기 걸리세요. 괜찮아요. 금방 들어올게요. 상우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별은 보이지 않았다.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상우는 죽은 아내에게 묻듯 중얼거렸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자식들이 미워지지 않아요. 화가 나지만 미워지지는 않아요. 내가 키운 아이들인데.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한 순간이었다. 그때 누군가 담요를 어깨에 걸쳐 주었다. 고개를 돌리니 은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어르신, 감기 걸리세요. 차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르신, 힘드시죠? 힘들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왜요? 멈추면 지는 거니까요.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법 어긴 적 없고 남 속인 적 없어요. 그런데 늙었다는 이유로 짐이 되고 정리되어야 할 존재가 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어르신, 끝까지 가보는 인생도 나쁘지 않잖아요. 상우는 은주를 보았다. 젊은 복지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해요? 요양원 일은 힘들잖아요. 사람을 보는 게 좋아요.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보는 거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이야기가 있죠. 상우는 차를 다 마셨다. 몸이 조금 따뜻해졌다. 은주가 다시 말했다. 어르신,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존엄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이건 돈 싸움이 아니었다. 존엄의 싸움이었다. 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권리를 지키는 싸움이었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천만에요. 저도 어르신한테 많이 배워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걸으며 은주가 물었다. 어르신, 다음에 자녀분들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똑같이 할 거예요.
기억 못하는 노인 연기. 그들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진짜 싸움이 시작되죠. 방 앞에 도착했다. 은주가 문을 열어주었다. 어르신, 잘 주무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상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아까보다 마음이 가벼웠다. 은주의 말이 힘이 되었다. 끝까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존엄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상우는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잠이 왔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 3주가 지난 어느 날 민재와 서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변호사 없이 둘만 왔다. 상우는 1층 응접실에서 그들을 만났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누구세요? 민재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저 민재예요. 아들. 아, 민재.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번에는 두꺼운 파일이었다. 아버지, 지난번 서류에 문제가 있대요. 다시 서명해 주셔야 해요. 무슨 문제요? 서명이 불명확하대요.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된대요. 상우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을 펼쳤다.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 제작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우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는 척했다. 이게 뭐예요? 민재가 설명했다. 아버지 재산을 저희가 관리하는 서류예요. 아버지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내가 어렵다고요? 네, 요즘 기억도 안 좋으시고. 상우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은행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다. 원본이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재와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 그게 너희가 집에서 가져간 건 복사본이야. 진짜는 여기 있어. 상훈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더 이상 흐릿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난번 서류, 일부러 삐뚤게 썼어. 법적 효력 없게. 아버지, 무슨 말씀을. 나는 바보가 아니야. 기억도 멀쩡해. 다만 너희가 뭘 하는지 지켜봤을 뿐이지.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다.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요양원에 버려놓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민재가 변명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그냥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안전하게 관리? 내 허락도 없이 처분하려던 거 아니야? 상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변호사 사무실 봉투에 들어 있었다. 나는 3개월 전에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 너희가 뭘 하려는지 대비했지. 아버지, 너희는 내가 늙어서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78년을 살면서 사람 보는 법을 배웠어. 특히 내 자식들이 뭘 생각하는지는 더 잘 알지.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민재와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우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가져간 서류들, 내가 일부러 집에 놔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이미 안전한 곳에 맡겼어. 그리고 너희 행동은 전부 기록했어. 상우는 수첩을 꺼냈다. 빼곡하게 적힌 기록들이 보였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 서류 내용. 전부 증거야.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 이제 선택해. 2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조용히 물러나.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너희는 간섭하지 마. 둘째, 법정에서 보자. 노인 학대, 재산 강탈 시도, 증거는 충분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고소하시려고요? 나는 원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계속 이러면 어쩔 수 없지. 상우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일주일 안에 답을 줘. 조용히 물러날 건지, 법정에서 싸울 건지. 민재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너희를 키우기 위해 희생했고, 그런데 늙었다고 짐이 되고 정리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상우는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은주와 마주쳤다.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응접실에 남은 민재와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상대로 인식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상대한 것은 약한 노인이 아니라 78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였다. 일주일 후 요양원 강당에 사람들이 모였다. 입소 노인들과 가족들, 그리고 복지사들이었다. 정기 가족 모임 날이었다. 상훈도 참석했다. 민재와 서연도 왔다. 강당 앞에서 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몇몇 가족들이 소감을 나눴다. 순서가 상훈에게 왔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상훈 어르신, 한 말씀 하시겠어요? 상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3주 전 이곳에 왔습니다. 자식들이 데려다 줬죠. 그때부터 저는 기억을 잃은 척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민재와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왜 그랬냐고요? 제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짐으로 여기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기억을 잃은 적 없습니다. 다만 버림받았을 뿐이죠. 상우는 민재와 서연을 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이 든다는 것이 왜 짐이 되어야 합니까? 왜 정리되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평생 자식을 키웠습니다.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늙었다는 이유로 가치가 없어집니까? 강당은 조용했다. 몇몇 노인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3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바보처럼 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존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재산도 제 권리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다. 다른 노인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은주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다. 상우는 자리로 돌아왔다. 민재와 서연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우는 멈춰서서 말했다. 일주일 줬지. 답은 정했니?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관리하세요. 저희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야. 하지만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너희는 아버지를 버렸고 나는 그걸 잊지 않을 거야.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게 차이지. 상우는 그들을 지나쳐 자리에 앉았다. 모임은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다.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희망이 생긴 것 같았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다. 민재와 서연은 상훈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다. 상훈은 마당 벤치에 앉아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은주가 다가와 옆에 앉았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용기라기보다는 할 말을 한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한테 큰 힘이 되셨어요. 그랬다면 다행이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겨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안개가 걷히고 있었다. 하늘이 맑아지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요양원 마당에는 개나리가 피었다. 상우는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돌아갈 집은 있었지만 이곳이 더 편했다. 민재와 서연은 한 달에 한 번 찾아왔다.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상우는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도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요양원 2층에 작은 도서 휴게실이 문을 열었다. 상훈이 기부한 것이었다. 책장과 의자, 커피 머신까지 갖춘 아담한 공간이었다. 오픈식에 노인들과 가족들이 모였다. 원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상훈 어르신께서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공간이 어르신들께 위로와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훈은 앞으로 나가 간단히 말했다. 이 공간이 여러분께 필요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오픈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휴게실을 둘러보았다. 상우는 창가 벤치에 앉았다. 은주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다. 어르신, 커피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주는 옆에 앉았다. 어르신, 이곳에 계속 계실 거예요? 당분간은요. 여기가 편해요. 집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집은 건물이에요. 사람이 있어야 집이 되죠. 지금 내게는 이곳이 더 집 같아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상훈이 다시 말했다. 나는 이곳을 감옥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은 나를 가둔 곳이 아니라 다시 나를 살린 자리였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나는 다시 나를 찾았어요. 존엄을, 자존감을.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은 저한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의 무게라는 것. 맞아요. 그리고 그 무게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서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봄 햇살이 따스했다. 상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30년 전 사진이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끝까지 가는 인생도 나쁘지 않았어요. 상우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휴게실을 둘러보았다. 노인들이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오후가 깊어갔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상우는 벤치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편안했다. 평화로웠다. 안개가 완전히 걷힌 오후였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상우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존엄을 지킨 사람이었다. 끝까지 싸운 사람이었다. 창밖으로 새 한 마리가 날아갔다. 자유롭게 높이. 상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다.
라디오는 조용히 흘러갔다. 요양원은 평화로웠다. 안개가 걷힌 그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